은퇴 후 한 번쯤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그 쉼을 함정으로 바꿔놓는다면요. 오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여행 겸 투자라는 말에 인생을 걸었다가 모든 걸 잃고 다시 삶을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 같은 노후 이야기 매주 전해드립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30년 동안 하루도 불을 꺼본 적이 없던 간판, 대성반점. 그 글자 아래에서 정만수는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다. 스르르 내려오는 철판 소리가 이상하게도 사람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네. 아내가 옆에서 말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손에 쥔 열쇠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손은 평생 웍을 잡던 손이었다. 기름 튀고 불에 그을리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식지 않았던 손. 이제는 좀 쉬어야지. 아내는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쉰다는 말이 정만수에게는 낯설었다. 30년 동안 그에게 쉬는 날은 곧 가게 망한 날이었다.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고 힘들면 웃었다. 가게 문만 열면 사람은 오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 이제 손님이 없다. 불도 꺼졌다. 벽에 걸린 달력은 작년 12월에서 멈춰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주걱은 싱크대 한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기름때가 말라붙은 그 주걱을 바라보다 정만수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구먼. 퇴직이란 게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누가 박수도 안 쳐주고 그냥 어느 날 문 닫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대성반점은 그렇게 그의 인생의 절반을 삼켜버리고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손에 물집이 잡히지 않은 채 잠들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밖은 아직 어둡고 거리에선 택시가 하나 지나갔다. 문득 불안했다. 이제 뭐 하지? 아내는 이제 여유 좀 즐겨요. 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정만수의 가슴엔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허무함이 자리했다. 손에 남은 건 퇴직금 3억. 그 돈이 전부였다. 그는 그 돈을 가리켜 내 남은 시간이라고 불렀다. 평생 번 돈이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이 인사를 하러 왔다. 사장님, 진짜 문 닫는 거예요? 예,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어야지요. 그는 웃었지만 웃음 끝이 떨렸다. 손님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캄보디아 뜬대요. 은퇴자들이 거기 가서 월세 받고 삽니다.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이 바뀐다네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이상하게 귓가에 남았다. 캄보디아. 정만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 그저 TV 뉴스 속에만 있던 곳.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캄보디아 투자라고 쳤다. 2025 캄보디아 여행 투자 설명회 패키지. 화려한 광고가 화면을 채웠다. 3박 5일 리조트 숙소 포함, 투자 상담 무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갈까? 그의 목소리엔 설렘이 섞여 있었다. 아내는 잠시 눈을 흘겼다. 여행? 당신이요? 30년 동안 명절에도 문 안 닫던 사람이. 그는 멋쩍게 웃었다. 이번엔 좀 쉬어보자. 그냥 여행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여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여행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정만수의 휴대폰 화면엔 이상할 정도로 같은 광고가 계속 떴다. 캄보디아 투자 설명회, 3박 5일 리조트 투어 패키지. 한국 은퇴자들이 선택한 신흥투자처, 연 수익률 15% 보장.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광고 문구 끝에 붙은 한 줄이 마음을 붙잡았다. 여행처럼 다녀오세요. 투자 설명은 무료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달콤했다. 투자는 무섭지만 여행은 괜찮았다. 그냥 여행이지 뭐. 설명은 듣기만 하면 되잖아. 그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 30년 동안 가게 문 닫지 않고 살아온 남자에게 이 정도 모험은 작은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여행? 어디로요? 캄보디아. 저기 요즘 뜬다잖아. 물가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대. 아내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캄보디아는 뭐가 있어요? 거기 전쟁도 했다던데. 그는 웃었다. 이제 옛날 얘기지.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산대. 투자라기보단 그냥 구경이지. 그는 그렇게 여행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마치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그는 노트북을 켜고 광고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다. 정만수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부 인허가 받은 정식 투자 설명회입니다. 리조트 숙박, 전 일정 식사 포함, 거기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신도시 부지 견학이 함께 진행됩니다. 남자는 신도시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대구 칠곡에서 신도시 개발될 때 땅값이 2배로 뛰던 걸 직접 봤다. 그때 사둘 걸. 그 후회가 지금 다시 떠올랐다. 신도시요? 거기 진짜 개발되는 겁니까? 예, 정부와 프린스 그룹이라는 대형 기업이 공동 개발 중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분들도 많아요. 요즘 평생 노후 자금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하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인 투자자, 정부, 공식, 노후 자금.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그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 예약금이 얼마죠? 20만 원입니다. 남편분 한 분만이라도 참여 가능하세요. 그는 카드 번호를 불렀다. 그 짧은 숫자 몇 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다.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 설명회 확정 안내. 비행 일정, 리조트 사진, 일정표까지 깔끔했다. 심지어 한류 체험단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못 믿었다는 눈빛이었다. 여보,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해외 사기 많다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사람은 좀 꿈도 꿔야지.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꿈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도전이라 생각했다. 며칠 후 대구공항 출국장. 그는 처음으로 여권을 들고 나왔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잘한 결정일지도 몰라. 아내는 창문 너머로 하얀 구름을 바라봤다. 여행이지? 투자 아니고. 그래, 여행이지. 하지만 그 대답에는 이미 믿음이 아니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여정에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엔 휴양지가 아닌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푸놈펜 공항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습한 열기가 코끝에 닿자마자 정만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여보, 여기가 캄보디아야? 아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말했다. 덥다 못해 끈적하네. 공항 출구 앞에는 한류 투자 체험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현지 남자가 서 있었다. 한국어 발음이 능숙했다. 정만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가이드는 유창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리조트로 향하는 미니버스 안에는 중장년 부부 열댓 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표정이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한참 지나자 좌석 뒤쪽에서 대화가 오갔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인천이요. 작년엔 베트남 투자도 했는데 여긴 수익률이 더 좋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퇴직금 2억 조금 넘는데 여긴 원금 보장이라잖아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정만수의 귀가 번쩍였다. 그 단어가 그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버스 창밖으로는 낡은 오토바이와 고층 건물이 뒤섞인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 한쪽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반대편엔 외국 브랜드 간판이 줄지어 있었다. 가난과 발전이 동시에 숨쉬는 도시, 그 낯선 공기가 이상하게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여보, 저기 봐요. 저기 새로 짓는 건물들. 저런 데 하나 사두면 괜찮겠지? 아내는 웃지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 너무 앞서가. 리조트에 도착하자 대리석 로비와 향기로운 꽃장식이 맞이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웰컴 드링크를 건넸다. 한국 리조트보다 더 화려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하잖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투자 설명회 일정이 공지됐다. 내일 오전 10시 푸놈펜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 방문 후 오후에는 프린스 그룹프 본사에서 투자 상담이 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참석자분들께는 현지 통역과 차량이 모두 지원됩니다. 옆자리에 한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사장님,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요즘 캄보디아는 제2의 베트남이래요. 그렇죠? 저도 그냥 여행 온 건데 점점 진짜 기회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사장님도 투자하실 거죠? 그 말에 정만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구경 좀.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됐다. 퇴직금 남은 1억은 놔두고 2억 정도만 굴려볼까? 밤이 깊어지자 리조트 수영장 불빛이 반짝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다음 달이면 배당금 나온다네요. 연 15%면 은행 이자 5년치야. 정만수는 그 웃음 속에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말만 듣고 쉽게 믿지 마요. 여기 너무 완벽해 보여. 그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왜 항상 걱정이야? 나는 이번엔 느낌이 좋아.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눌러 담은 자기 암시였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리조트 정원에선 현지 밴드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프렌즈. 사회자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 순간 정만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활력의 그림자엔 이미 함정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조식당 창밖으로 햇살이 부서졌다. 커피 향이 퍼지고 풀벌레 소리 대신 어제 들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 수익률 15%, 원금 보장. 그 문장이 자꾸 귀 안쪽을 두드렸다. 정만수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 3억 1,200만 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중에 절반만 굴려보자. 안 되면 그냥 경험이라 생각하지. 오전 10시 단체 버스가 리조트를 떠났다. 푸놈펜 신도시 개발 현장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진 넓은 부지에 도착했다. 멀리서 크레인이 몇 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외엔 허허벌판이었다.
가이드가 손짓했다. 이 자리가 앞으로 한국인 투자자 전용 리조트 부지가 될 곳입니다. 모두가 사진을 찍고 박수를 쳤다. 그 가운데 정만수도 있었다. 햇빛이 강하게 내려앉았고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혔다. 땀인지 기대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일행은 프린스 그룹프 본사로 이동했다.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웰컴 코리언 인베스터즈. 벽에는 화려한 로고와 함께 거버먼트 파트너십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안내된 회의실엔 냉방이 3개 틀어져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엔 계약서와 펜 그리고 통역사가 앉아 있었다. 대표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투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신도시 내 3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중 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매월 15%의 배당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그럼 원금은요? 보장됩니다. 심지어 3년 후엔 매각 시 원금의 120%로 회수 가능합니다. 보장, 확정, 배당, 단어 하나하나가 정만수의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튀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다. 혹시 계약금은 얼마죠? 통역사가 미소 지었다. 5,000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650만 원. 투자 결심 시 남은 금액은 귀국 후 송금하셔도 됩니다. 그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을 그는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계약서 첫 장을 펼쳤다. 영문으로 가득한 문서였다. 이거 다 영어네. 걱정 마세요. 표준 양식이에요. 한국 투자자분들 전부 이 서류 쓰셨습니다. 통역사가 웃으며 펜을 건넸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는 펜을 잡고 이름을 적었다. 쟁 MANSO. 그 아래에 또박또박 사인을 남겼다. 찰칵. 직원이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프린스 그룹프의 공식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어떤 졸업식 같은 분위기였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다. 성공적인 투자의 건배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해산물이 넘쳤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3개월 뒤 여러분 통장으로 첫 배당이 들어갑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정만수도 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빛이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진짜 잘한 결정이야. 하지만 그날 새벽 방으로 돌아온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그 계약서 사본이라도 받았어요? 직원이 이메일로 보낸다더라. 지금은 안 와도 곧 오겠지. 아내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늘 성실했어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쉽게 속인대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리조트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 대신 낯선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호텔 정문 앞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프린스 그룹프 터마로 스타츠 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가 그곳에서 멈출 거라는 걸. 비행기 바퀴가 대구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정만수는 괜히 마음이 후련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짐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여행은 좋았죠? 그럼 세상 구경도 하고. 그는 짐짓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론 묘한 기대가 있었다. 이제 곧 배당이 들어오겠지. 회사에서 이메일 보내준다 했으니까.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길, 그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일함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리조트 직원이 보내기로 한 계약서 사본도 오지 않았다. 그는 먼저 메일을 보냈다. 계약 관련 서류와 투자 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자동응답 메일이 돌아왔다. 해당 주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엔 연결음만 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 답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계약서를 떠올렸다. 영문으로 된 낯선 문장들, 도장 대신 인쇄된 사인, 그리고 프린스 그루프이라는 이름. 그게 진짜 회사였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그 돈 확인해 봤어요? 확인이라니? 송금한 그 계좌. 진짜 회사 맞아요? 정만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당신은 왜 맨날 불안하게 굴어? 그날 저녁, 그는 습관처럼 뉴스를 켰다. 화면에 낯익은 로고가 보였다. 프린스 그루프 회장,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프린스 그루프은 강제 노동 및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만수는 숨이 막혔다. 화면 오른쪽 하단, 그가 사진 찍었던 바로 그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날의 환영 현수막, 터마로 스타츠 히.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여보, 여보, 이거 봐요. 그는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뉴스 자막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프린스 그루프 그게 거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정식 회사라 했는데.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그제야 스팸함에서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HUION이 뱅크 거래 내역서. 열어보니 송금 계좌는 캄보디아 현지 은행이었다. 그 은행 이름을 검색하는 순간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HUION이 뱅크, 자금 세탁 위험 기관으로 지정. 미국 재무부의 로고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굳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의 1억 5천만 원이 그저 인터넷 속 숫자가 되어 사라졌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보,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기름때 묻은 손이 이제는 말끔했다. 그 손으로 그는 인생의 절반을 읽어왔는데 그 손으로 서명한 한 줄이 전부를 날려버렸다. 밤이 깊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뉴스를 바라봤다. 캄보디아 내 사기센터 지난 3주간 2,100명 체포. 한국 정부 프놈펜 일부 지역 여행 금지 구역 지정. 자막 아래에 투자 피해자 대부분 5,070대라는 문장이 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나구나. 아내는 울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TV 화면 속 현지 경찰의 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뉴스에 흐르는 그 도시의 하늘, 한 달 전 그가 꿈이라 불렀던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잠을 잔 건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건지도 모르겠다. 거실은 싸늘했고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사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그 은행 이름이 떠 있었다. HUIONE 뱅크. 미국 재무부 사이트엔 붉은색 경고 문장이 찍혀 있었다. 해당 기관은 자금 세탁 및 국제 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음.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읽을수록 손끝이 시려왔다. 이게 내 돈이 간 곳이구나.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뭐라고 말해? 그냥 사기당했다고 해야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가 바보처럼 서명했다고 하면 그냥 해외 투자 실패로 끝날 거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그 말은 절망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인생으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대사관에라도 연락해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찾았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담당자와 연결됐다. 그 사건요? 요즘 한국인 피해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은 회수 어렵습니다. 국제 사기 조직이라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테이프처럼 건조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졌다. 그는 통화가 끝나자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내가 물었다. 뭐래요? 돌려받기 힘들대. 그 짧은 대답에 공기가 멈췄다. 그날 오후 그는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해외 송금 관련 피해 맞으세요? 예, 캄보디아 회사에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작성하시고 계좌 내역이랑 계약서 복사본 가져오세요. 그는 머뭇거렸다. 계약서 원본은 없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메일이라도? 그것도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직원은 안경 너머로 정만수를 바라봤다. 이런 피해 요즘 많아요. 그쪽 나라랑 수사 공조가 안 돼서 사실상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든 신고서가 덜덜 떨렸다. 그 종이는 너무 가벼운데 그 위에 얹힌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경찰서를 나서니 늦은 오후였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다녔다. 그는 느릿하게 걷다가 문득 멈췄다.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으로 밥을 지었고 그 손으로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인생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통장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우리 적금 통장. 이자 들어왔어요. 3,000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만수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숫자가 작게 깜빡였다. 3,000원. 이 세 자리 숫자가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엔 자신의 송금 내역이 반짝였다. USD 11만 5천 센트 to HUIONE 뱅크, 프남펜.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돈은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네. 그 이름이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날 이후 집안엔 말이 사라졌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정만수는 그 맞은편에서 숟가락을 움직였다. 두 사람 사이엔 밥보다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 여보, 이거라도 드세요. 아내가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 그날도 뉴스에선 해외 투자 피해 급증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캄보디아 리조트 사기, 피해자 대부분 은퇴자.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다. 뉴스 좀 그만 봐. 그가 TV를 끄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여보, 이젠 그만해요. 뭘? 자책하는 거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누굴 탓해? 평생 사람 하나 안 속이고 살았다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세상이 그를 속였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세상을 잘못 본 걸지도 몰랐다. 며칠 뒤 가게 단골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요즘 뭐 해요? 가게 그만두고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응, 그냥 좀 쉬었어. 와, 좋겠네. 캄보디아라며. 거기 투자하면 돈 된다던데. 순간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그 말을 겨우 내뱉었다. 전화를 끊자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손, 이젠 잡을 것도 버틸 것도 없었다. 아내는 옆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보, 이거 집 담보대출 연장하래요. 그는 말없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이걸 내가 망쳤네. 그만 좀 그 말해요.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부려서 그래. 아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나는 당신이 욕심부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너무 성실했던 사람. 그 말이 더 아팠다.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속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만수는 오래된 가게 앞을 찾아갔다. 대성 반점의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임대문에 전단지가 붙은 채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선 단 한 번도 손님 속인 적 없는데. 불 꺼진 유리문 안으로 한때 자신이 볶던 철판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유리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 손으론 평생 밥만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었을까? 왜 한 번만이라도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는 돈을 믿지 말자. 그 밑엔 잠시 멈춘 손끝이 떨리며 한 줄이 더 써졌다. 이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 창문 밖으론 겨울 바람이 불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공허하게 퍼졌다. 정만수는 창밖을 보며 낮게 웃었다. 이게 인생이란 거구먼. 그 웃음은 슬펐고 그 슬픔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늙었다는 걸 느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봄비가 내린 뒤 대구 하늘이 맑게 개었다. 정만수는 집을 나서며 모자를 눌렀었다. 길모퉁이의 벚꽃나무가 연분홍으로 피어 있었다. 한겨울 같던 지난 몇 달이 거짓말처럼 따뜻했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옛 가게 쪽으로 옮겼다. 대성 반점.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색이 발에 있었다. 유리문에는 여전히 임대문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여기선 밥만 했지 남의 꿈을 팔진 않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끝이 문 유리를 스쳤다. 기름때가 묻던 그 손이 이젠 쓸쓸히 마른 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가게 옆 구석에 작은 화분을 발견했다. 거기엔 지난 여름 심어두었던 고추 모종 하나가 기적처럼 싹을 틔우고 있었다. 넌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지난밤에 쓴 문장이 있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다. 하지만 믿음은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 눈앞의 가게가 더 이상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세운 삶의 흔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점심은 뭐 먹을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짜장면 어째? 짜장면? 응, 이번엔 내가 사줄게. 그 말에 아내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가게 맞은편에는 새로 생긴 분식집이 있었다. 창문 안쪽에서 젊은 사장이 열심히 볶음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지난 세월이 잠시 스쳐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저 불 나도 참 오래 지폈지. 햇살이 간판에 비쳤다. 대성 반점의 오래된 철자들이 반짝였다. 그는 모자를 벗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느꼈던 후회가 이제는 조금은 희미해진 듯했다. 그래, 돈은 잃었지만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온 건 남았잖아.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손잡이를 한 번 잡았다. 따뜻했다. 기억이 아니라 온기였다. 그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말했다. 쉬러 갔다가 무너졌지만 무너져서야 쉼을 배웠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가벼워졌다. 그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대성 반점의 낡은 간판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 같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쉼조차도 배워야 하죠.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교훈을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